13세기 후반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을 삼킨 거대한 제국이 마침내 동쪽 끝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데칸 쿠빌라이는 1260년대 중반부터 이미 중원을 장악하고 남송을 압박하는 중이었으나 그의 야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도 지금의 베이징에 자리 잡은 쿠빌라이의 궁전에서는 연일 전략 회의가 열렸고 그 중심에는 늘 하나의 목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쪽 바다 건너편에 있는 섬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쿠빌라이가 일본에 집착한 이유는 단순한 영토 확장 욕심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송은 여전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었고 그들의 해상 무역망은 동남아시아와 일본을 잇는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을 복속시킨다면 남송의 숨통을 완전히 조이는 마지막 올가미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군사 고문들은 쿠빌라이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일본을 손에 넣으면 남송은 고립무원의 섬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해상 무역로가 끊기면 항복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1268년 쿠빌라이는 고려를 통해 일본에 첫 국서를 보냅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교린 관계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몽골 제국 황제가 일본 국왕에게 글을 보낸다. 이웃나라는 서로 통하는 것이 예로부터의 도리인데 어찌하여 귀국은 사신조차 보내지 않는가. 짐은 귀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나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병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국서는 고려의 사신을 통해 대마도를 거쳐 규슈의 다자이후로 전달되었고 최종적으로 가마쿠라 막부의 실권자 호조 도키무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당시 일본의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명목상의 최고 권력자는 교토에 있는 천황이었지만 실질적인 군사력과 행정력은 가마쿠라에 있는 막부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부조차도 쇼군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진짜 권력은 쇼군의 외척인 호조 가문, 그 중에서도 시켄이라 불리는 집권자가 쥐고 있었습니다. 호조 도키무네는 당시 겨우 27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몇 년간 막부를 이끌며 권력 투쟁을 헤쳐온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도키무네가 몽골의 국서를 받았을 때 가마쿠라의 평의회는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공 관계라도 맺자고 주장했습니다. 송나라도 고려도 결국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대륙의 그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도키무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몽골의 국서를 읽으면서 그 이면에 깔린 거대한 야욕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외교 문서가 아니라 항복 권유장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개를 숙인다면 그 순간 우리는 그들의 속국이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들의 전쟁터로 우리 사무라이들이 끌려갈 것입니다. 결국 도키무네는 몽골의 국서에 답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일본 조정의 신하들 중 일부는 최소한 형식적인 답서라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키무네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국서를 찢어버리지는 않았으나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몽골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이 결정은 용기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며 승승장구하는 몽골군의 소식은 이미 일본에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탄 궁수들이 번개처럼 움직이며 적을 섬멸한다는 이야기, 거대한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상인들과 승려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1269년 몽골은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고려인뿐 아니라 몽골의 관리까지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대응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묵묵부답. 쿠빌라이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통하지 않으니 이제 칼로 가르쳐야 할 때다. 그는 즉시 고려의 명령을 내립니다. 전함 900척을 건조하라. 군량과 무기를 준비하라.
우리는 바다를 건너 일본을 정벌할 것이다. 고려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이미 몽골의 침략으로 국토가 황폐화된 상태에서 이제는 일본 원정을 위한 함대를 건조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고려의 장인들은 강제로 동원되어 밤낮 없이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단순히 고려의 노동력만 필요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려의 뛰어난 조선 기술과 해양 전투 경험을 원했습니다. 고려 수군은 이미 수백 년간 동아시아 해역에서 왜구와 싸워온 경험이 있었고 그들의 판옥선 기술은 당시로서는 최첨단이었습니다. 몽골군 지휘부는 철저한 전략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를 타고 일본에 상륙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초원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달릴 수도 없고 게릴라 전술을 펼칠 수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려의 기술자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형태의 전투함을 개발합니다. 빠른 속도로 해안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갑판 위에 투석기와 화약 무기를 실을 수 있는 쾌속 상륙함이었습니다. 이 배들은 평저선 구조를 응용하여 얕은 해안에도 직접 접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측면에는 방패판이 설치되어 화살 공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274년 초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하포, 지금의 창원과 마산 일대에는 거대한 함대가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900여 척의 배에는 몽골군 1만 5천 명, 고려군 8천 명, 그리고 수천 명의 수부와 노군들이 승선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원정군이 아니었습니다. 각 배에는 석 달치의 식량, 수백 개의 화살통, 진철뇌라 불리는 폭발 무기, 그리고 공성전에 사용할 각종 장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다 위의 이동 요새였습니다. 일본에서는 1272년부터 이미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막부는 규슈 지역의 모든 고케닌, 즉 직속 가신들에게 이국 경고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쪽 바다를 철통같이 지켜라. 어떤 이상한 배가 나타나도 즉시 보고하라. 규슈의 사무라이들은 자신들의 영지를 떠나 해안 방어선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카타 만 일대에는 임시 방어 시설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해안가 언덕에는 감시 초소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무사들은 실제로 몽골군이 쳐들어올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바다 건너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설마 정말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겠는가? 그들은 여전히 중세적 전쟁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쟁이란 봄과 가을에 하는 것이고 사전에 예고를 하고 명분을 밝히고 1대1 결투로 승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곧 자신들의 상식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쿠빌라이의 눈에 일본은 단순한 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해상 질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을 굴복시킨다면 태평양 서쪽 바다 전체가 몽골 제국의 내해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통제하는 자가 동아시아의 무역을, 부를, 그리고 미래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해양 제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병참 담당자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려의 항구에서 일본 규슈까지의 거리, 바람의 방향과 속도, 해류의 흐름, 상륙 가능한 해안의 위치, 식수를 구할 수 있는 지점까지 모든 것이 지도에 표시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려의 어부들과 상인들을 신문하여 정보를 수집했고 심지어 일본의 밀파한 첩자들로부터 하카타 만의 지형과 일본군의 배치 상황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약탈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봉쇄였습니다. 1274년 가을, 드디어 함대가 출항합니다. 하포의 항구를 떠난 900여 척의 배들이 쓰시마 해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다 위에 펼쳐진 이 거대한 함대는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깃발을 흔들며 신호를 주고받고 일정한 대형을 유지하며
파도를 가르는 모습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규모 해상 작전이었습니다. 배 위의 몽골 병사들은 처음 보는 바다에 긴장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금껏 그들을 막아선 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본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일본의 해안 초소에서 첫 목격 보고가 올라온 것은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서쪽 바다에 셀 수 없이 많은 배들이 나타났습니다. 돛이 하늘을 가릴 정도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규슈의 지방 관리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두 번째, 세 번째 보고가 이어졌고 마침내 그들도 깨달았습니다. 전설처럼 들려오던 몽골의 대군이 정말로 바다를 건너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공포는 순식간에 규슈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해안가 마을 사람들은 산속으로 도망쳤고 사무라이들은 부랴부랴 갑옷을 입고 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것이 어떤 전쟁이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곧 자신들이 알던 전쟁의 모든 규칙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문명과 문명의 충돌, 중세와 근대의 교차점, 그리고 신화와 현실이 뒤엉키는 처절한 전장이 눈앞에 펼쳐질 참이었습니다. 1274년 10월 20일 스시마 섬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섬을 지키는 소수의 무사들은 일상적인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지나자 수평선 너머로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들처럼 보이던 것이 점점 커지더니 이윽고 수백 척의 거대한 함대가 섬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스시마의 지토, 즉 지방 영주였던 소스케쿠니는 급히 병력을 소집했지만 그가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겨우 80여 명의 기병뿐이었습니다. 몽골 함대는 스시마 섬을 포위했습니다. 수백 척의 배에서 수천 명의 병사들이 해안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스케쿠니는 용감하게 저항했지만 그것은 마치 파도를 막으려는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몽골군은 집단 전술로 일본 기병들을 포위했고 화살비를 퍼부어 말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쓰러뜨렸습니다. 소스케쿠니는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했고 섬의 주민들은 학살당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일본에 보내는 몽골의 첫 번째 경고장이었습니다. 이틀 후인 10월 14일 함대는 이키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키 섬의 수오다이라 카게타카는 스시마의 비극적인 소식을 이미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섬의 모든 전투 가능한 남자들을 모았고 약 100명의 병력으로 해안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이키 섬의 저항도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카게타카는 부하들과 함께 최후까지 싸웠지만 결국 섬 전체가 몽골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키 섬의 여자들은 배의 난간에 손을 뚫어 묶인 채 끌려갔고 이는 뒤따라올 본토 공격에서 방패막이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해집니다. 10월 19일 드디어 몽골 함대가 규슈 본토의 하카타만에 나타났습니다. 해안가를 지키던 일본군 초소에서는 급히 봉화가 올려졌고 규슈 전역에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자 이후의 관리들은 즉각 가마쿠라에 급보를 보냈지만 멀리 떨어진 막부 본부로부터 지원군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한 보름 이상이 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규슈의 사무라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전례 없는 침략에 맞서야 했습니다. 하카타만의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몽골 함대의 규모는 일본인들이 상상했던 것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900여 척의 배가 일렬로 늘어선 모습은 마치 바다 위에 또 하나의 도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배에서 내려온 몽골과 고려 연합군은 약 2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해안에 상륙하여 즉시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막이 쳐졌고 말들이 하선했으며 투석기들이 조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약탈을 위한 기습이 아니라 장기전을 대비한 본격적인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첫 대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규슈 각지에서 달려온 사무라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주군을 따라 행동했고 통일된 지휘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자 이후의 쇼지 가문과 오토모 가문이 중심이 되어 병력을 모았지만 전체 규모는 5천에서 6천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방식대로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말을 골라 타고 최고의 갑옷을 입고 가문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것이었습니다. 10월 20일 새벽 첫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 선봉에 섰던 기쿠치 다케우사는 자신의 부하 100여 기를 이끌고 몽골군 진영을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적진 앞에 말을 세우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히고국 기쿠치 가문의 당주 다케우사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무용을 떨쳐온 명문이다. 감히 우리 땅을 침범한 자들이여 나와 정정당당하게 맞서라. 이것이 바로 나노리, 즉 이름을 밝히고 1대1 결투를 신청하는 일본 무사들의 전통적인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의 반응은 일본인들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몽골군 지휘관이 신호를 보내자 수백 명의 궁수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무수한 화살이 날아왔고 기쿠치의 부대는 순식간에 말과 사람이 뒤엉켜 쓰러졌습니다. 기쿠치 다케우사 본인도 여러 발의 화살을 맞고 낙마했으며 가까스로 부하들에 의해 후방으로 후송되었지만 그의 부대는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몽골군은 일본군이 재정비할 틈도 주지 않고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일본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병대가 측면에서 빠르게 기동하며 활을 쏘고 보병대는 밀집 대형을 이루어 전진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진철뇌라고 불리는 무기였습니다. 도자기나 철로 만든 구형 용기에 화약을 채우고 심지를 단 이 폭발 무기는 적진에 던져지면 큰 소리와 함께 폭발하며 파편을 사방으로 흩뿌렸습니다. 일본 측 기록인 몽고습내 회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들이 던진 철환이 불꽃을 내며 날아오더니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말들이 놀라 날뛰었고 무사들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폭발 후 사방으로 쇠붙이 조각이 날아가 사람과 말을 가리지 않고 다치게 했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처음 겪는 화약 무기의 공포였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몽골군의 집단 전술이었습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은 개인의 무용을 중시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무공을 세우기 위해 적진 깊숙이 돌진하고 적장의 목을 베어 공훈을 증명하는 것이 그들의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움직였습니다. 신호에 따라 일제히 움직이고 일제히 공격하고 일제히 후퇴했습니다. 용감하게 돌진하는 일본 무사가 있으면 몽골군은 그를 포위하여 집중 공격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수십, 수백 명의 조직적인 공격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고려군의 역할도 컸습니다. 고려 수군은 오랜 해안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상륙 작전을 주도했고 근접전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려의 보병들은 장창과 대도를 능숙하게 다루었고 일본 사무라이들의 칼 공격을 집단으로 막아내는 데 익숙했습니다. 고려군 지휘관들은 몽골군과 달리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포로 신문과 정보 수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카타 해안에서의 전투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여러 차례 반격을 시도했지만 매번 몽골군의 조직적인 대응에 막혔습니다. 시오니 가문에 가신 가네자키 스에나가는 부하 30명과 함께 용감하게 적진에 돌입했지만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진철로의 폭발 앞에서 전원이 전사했습니다.
오토모 가문의 무사 하쿠타 스네토모는 몽골군 장수로 보이는 인물에게 육박하여 1대1 승부를 벌이려 했지만 순식간에 수십 명의 몽골 병사들에게 포위되어 창과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일본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다자이후 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슈의 사무라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평생 익혀온 무예와 전통이 전혀 통하지 않는 적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귀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의 칼이 그들의 갑옷을 뚫지 못한다고 절망했습니다. 실제로 몽골군과 고려군이 입은 가죽 갑옷은 일본 사무라이들의 칼보다 훨씬 실용적이었고 화살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밤에는 전투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몽골군은 그런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몽골군의 소규모 부대들이 일본군 진영을 교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화살이 날아와 천막을 태웠고 갑자기 나타난 기습대가 초소를 공격하고 사라졌습니다. 일본군은 밤새도록 긴장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는 그들의 전투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1일 몽골군은 더욱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카타 시가지 쪽으로 진격을 시작했고 도시 외곽의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이날 전투에서만 수백 명의 사무라이가 전사했고 부상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몽골군이 신사와 사찰까지 불태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신성한 장소였던 하코자키 궁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많은 무사들은 이것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몽골 함대가 갑자기 철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군은 처음에 이것이 새로운 전술인 줄 알고 경계했지만 몽골군은 정말로 배에 오르기 시작했고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함대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신들에게 닿았다. 신들이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몽골군 지휘부는 이번 원정을 본격적인 정복이 아니라 정찰과 시험 공격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일본군의 전투력을 시험하고 해안 방어 상황을 파악하며 상륙 작전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틀간의 전투를 통해 그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일본군은 개인적으로는 용맹하지만 조직력이 떨어지고 화약 무기에 대한 대응력이 전혀 없으며 대규모 집단 전술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몽골군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려군 장수들은 계속 진격하여 다자이후를 함락시키자고 주장했지만 몽골군 주력 지휘관들은 신중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보급선이 길어지면 위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작전의 진짜 목적은 남송 공략을 위한 측면 압박이었지 일본 정복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일본에 공포를 심어주었다고 판단하고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함대가 돌아가는 도중 대마 해협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수십 척의 배가 침몰했고 수백 명의 병사가 익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인들이 믿는 것처럼 신의 징벌이 아니라 서둘러 철수하는 과정에서 기상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인간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함대는 무사히 고려로 돌아왔고 몽골 지휘부는 이번 작전을 성공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짧은 전투가 엄청난 충격을 남겼습니다. 규슈의 사무라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악몽 같은 전투를 가마쿠라에 보고했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아는 전쟁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꽃이 쏟아지고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며 수백 명이 일제히 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의 무예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호조 도키무네는 이 보고를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몽골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올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항복하여 몽골의 속국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할 준비를 하거나. 도키무네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를 거대한 도박판 위에 올려놓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제1차 몽골 침략, 일본에서는 분해의 역이라 부르는 이 사건은 단 이틀간의 전투였지만 그 충격은 일본 역사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중세 일본의 전통적인 전쟁 방식, 나놀이로 상징되는 개인주의적 무사도는 그날 종말을 고했습니다.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일본도 변해야 했습니다. 집단 전술을 배워야 했고 화약 무기에 대응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군대로 조직되어야 했습니다. 7년 후 다가올 더 큰 폭풍을 견디기 위해서라도 1274년 겨울 규슈에서 돌아온 사자들이 가마쿠라의 막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호조 도키무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전사자 명단과 함께 전투의 참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명문 무사 가문의 당주들이 전사했고 수백 명의 가신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무엇보다 일본군의 전통적인 전투 방식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키무네는 즉시 긴급 평의회를 소집했고 교토의 조정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이제 일본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살아남는 것. 1275년 초 막부는 규슈 전역에 전례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카타 만 전체를 따라 석조 방벽을 건설하라. 모든 고케니는 자신의 영지 크기에 따라 공사구역을 할당받아 책임지고 완성하라. 이것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카타 만의 해안선을 따라 20km가 넘는 거리의 높이 2m, 두께 3m에 달하는 거대한 돌벽을 쌓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역사였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일본 역사상 이런 규모의 방어시설이 건설된 적은 없었습니다. 공사는 1275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규슈의 모든 사무라이 가문은 할당된 구역의 공사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막부는 명령만 내렸을 뿐 공사 비용은 각 가문이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무라이들은 자신의 영지를 저당 잡히거나 심지어 팔아야 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갑오를 내다 팔고 농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층민들의 고열은 문자 그대로 돌벽 사이로 스며들어갔습니다. 공사 현장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수만 명의 인부들이 동원되어 산에서 돌을 캐고 수레로 나르고 바닷가에서 쌓아 올렸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규슈 각지의 석공들이 총동원되었고 심지어 멀리 긴키 지방에서도 숙련된 기술자들이 불려왔습니다. 일본 전통 건축 기법과 함께 고려에서 포로로 잡혀온 기술자들의 석축 기술도 응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석조 방루의 설계는 단순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교했습니다. 바다 쪽으로는 가파른 경사를 이루어 배가 접안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육지 쪽은 평평하여 일본군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정한 간격마다 감시탑과 병력 대기소가 설치되었고 화살을 쏠 수 있는 구멍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벽이 아니라 해안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요새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문제는 커져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었습니다. 1275년부터 1281년까지 7년 동안 일본은 사실상 전시 경제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막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고 사찰과 신사에도 전쟁 비용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교토의 귀족들조차 자신들의 장원에서 올라오는 수입이 줄어들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온다는데 왜 우리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규슈가 알아서 막으면 되지 않는가? 규슈의 사무라이들은 더욱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이중의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방루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국 경고라는 이름으로 상시 동원 체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의 영지에서 농사와 영지 관리를 감독해야 했지만 이제는 몇 달씩 해안 경비를 서야 했습니다. 가신들을 데리고 해안에 주둔하는 동안 그들의 가족은 영지에서 곤궁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한 문서에는 이런 한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3년째 해안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영지의 수입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방루 건설 비용으로 빚을 졌습니다. 가신들은 불만이 가득하고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에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몽골이 오기 전에 우리 가문이 먼저 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가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규슈 전역, 나아가 시코쿠와 주고쿠 지역까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막부는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몽골 격퇴에 공을 세운 자에게는 적의 영지를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몽골은 일본 땅에 영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빈 약속이나 다름없었고 사무라이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막부는 계속해서 국가를 위한 헌신과 무사로서의 명예를 강조하며 동원을 지속했습니다. 한편 몽골 제국은 이 7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1276년 쿠빌라이는 마침내 남송의 수도 이만, 지금의 항저우를 함락시켰습니다. 남송의 마지막 황제는 어린아이였고 충신들은 그를 데리고 남쪽으로 도망쳤지만 1279년 애산 해전에서 송나라 함대가 완전히 괴멸당하며 남송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몽골 제국은 중국 전체를 장악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송의 막강한 수군력을 손에 넣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송의 수군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대형 전함 건조 기술, 항해술, 해전 전술 모두에서 뛰어났습니다. 특히 장강과 연안 지역에서 수백 년간 쌓아온 경험은 몽골에게 없던 것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즉시 이 수군을 재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항복한 남송의 장수들을 회유하고 조선공들을 동원하며 강남 일대의 항구들을 대일본 원정의 전진 기지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강남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1278년 몽골 제국의 정보망은 일본의 준비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를 통해 때로는 밀무역상들을 통해 심지어는 일본 내부의 불만 세력을 통해 정보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쿠빌라이는 하카타만의 거대한 석조 방루가 건설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벽을 쌓았다고. 좋다. 벽 뒤에 숨어 있으면 우리는 그 벽을 우회하거나 부수면 된다. 몽골 군사 기술자들은 즉시 대응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상륙용 특수 선박을 개발했습니다. 배 앞부분에 경사판을 설치하여 얕은 물에서도 병력과 말을 신속하게 하선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투석기를 개량하여 배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발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것은 배와 배를 사슬과 밧줄로 연결하여 바다 위에 거대한 부유 플랫폼을 만드는 전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 배가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무기를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1279년 남송이 완전히 멸망하자 쿠빌라이는 본격적으로 제2차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1차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함대가 편성되었습니다. 하나는 고려에서 출발하는 동로군으로 약 4만 명의 병력과 900척의 배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강남에서 출발하는 강남군으로 무려 10만 명의 병력과 3,500척의 배로 편성되었습니다. 합치면 14만 대군과 4,400척의 함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해상 원정군이었습니다. 고려는 다시 한번 끔찍한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1차 원정 때 잃은 배와 인력을 보충해야 했고 더 많은 전함을 건조해야 했습니다. 고려의 백성들은 살림을 베어 목재를 공급했고 장인들은 강제 동원되어 배를 만들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몽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지만 내심으로는 이 무모한 원정이 실패하기를 바랐습니다. 한 고려 신하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몽골의 칼이 되어 이웃 나라를 치러 갑니다. 하지만 이 칼은 우리 자신의 피로 벼려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1280년 박루 건설이 대부분 완성되었습니다. 하카타 만을 따라 펼쳐진 석조 장벽은 장관이었습니다. 막부 관리들은 이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적들이 쉽게 상륙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무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벽을 쌓아도 14만 대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그들은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다시 오지 말아달라. 하지만 만약 온다면 우리에게 힘을 달라. 사회 전체가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젊은 남자들이 군역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거래가 끊기고 파산했습니다. 교토의 귀족들은 사치를 줄여야 했고 지방의 사무라이들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1차 침략 때 공을 세운 무사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다시 동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차라리 한 번에 크게 싸워서 끝내는 것이 낫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이렇게 기다리다가 다 죽겠다고 한탄했습니다. 1281년 봄,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첩보망을 통해 막부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고려와 강남에서 거대한 함대가 출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도키문에는 즉시 최고 경계령을 발동했습니다. 규슈의 모든 전투 가능한 남자들이 해안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교토에서도 지원군이 파견되었습니다. 심지어 승려들까지 무기를 들고 합류했습니다. 일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영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일본이 준비한 것은 석조 박루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술도 바뀌었습니다. 1차 침략의 참상을 경험한 무사들은 이제 개인의 무용보다 집단 전술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활쏘기 훈련이 강화되었고 집단 대형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야간 전투와 소형 선박을 이용한 기습 전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밤중에 적의 함대에 접근하여 불을 지르거나 밧줄을 끊는 자살 특공대 같은 부대도 조직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1차 침략 이후 일본 전역에서는 전례 없는 종교적 열기가 일어났습니다. 신사와 사찰에서는 연일 기도회가 열렸고 신국이라는 개념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본은 신들이 지키는 나라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신들의 가호 앞에서는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였습니다. 무사들은 부적을 품에 지니고 승려들은 주문을 외우며 백성들은 신사에 헌물을 바쳤습니다. 1281년 5월 동로군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하포에서 출항한 함대는 다시 한번 쓰시마와 이키를 거쳐 규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6월 강남군도 중국 남부 항구들을 떠났습니다. 두 함대는 규슈 앞바다에서 합류하여 일본의 최후의 일격을 가할 예정이었습니다. 바다는 다시 한번 전함들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의 거대한 돌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년간의 눈물과 피로 쌓아올린 절망의 벽이. 과연 이 벽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몽골 제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무너지고 말 것인가요?
14만 대군과 일본의 모든 것을 건 사무라이들의 최후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281년 5월 3일 고려의 하포에서 동로군이 출항했습니다. 4만 명의 병력을 실은 900척의 배가 스시마 해협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7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장엄했습니다. 몽골군 사령관 홀돈과 고려군 지휘관 김방경이 이끄는 이 함대는 이번에는 단순한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정복, 일본이라는 섬나라를 몽골 제국의 영토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배들은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이루었고 각 선박에는 석 달치 이상의 식량과 무기, 공성 장비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5월 21일 동로군은 다시 한번 스시마 섬을 공격했습니다. 7년 전의 악몽이 재현되었습니다. 섬을 지키던 소수의 수비대는 순식간에 압도당했고 주민들은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몽골군은 섬을 약탈하고 떠나는 대신 주둔지를 설치했습니다. 스시마를 전진 기지로 삼아 강남군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키 섬도 곧 함락되었고 두 섬은 몽골군의 보급기지로 변했습니다. 6월 초 동로군은 규슈 본토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7년 전의 하카타 해안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거대한 석조 방로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수천 명의 일본군이 완전 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몽골군 지휘관들은 망원경으로 해안을 관찰하며 혀를 찼습니다. 저들이 7년 동안 손을 놓고 있지 않았구나. 함대는 하카타 만 앞바다에 정박했지만 쉽게 상륙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의 방어 체제는 철저했습니다. 석조 방루 뒤에는 예비 병력이 대기하고 있었고 일정한 간격마다 감시탑에서 적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소형 선박 부대였습니다. 일본군은 1차 침략 이후 해상 전투의 중요성을 깨닫고 빠르고 민첩한 소형 전투선들을 건조했습니다. 이 배들은 낮에는 해안 가까이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적의 함대를 기습하는 전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6월 6일 밤 일본군의 첫 야간 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 수십 척의 소형 선박들이 소리 없이 몽골 함대에 접근했습니다. 배에는 각각 10명에서 20명의 정예 무사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화살과 칼 그리고 기름을 적신 천과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신호와 함께 일본군은 일제히 불화살을 쏘았고 몽골 함대의 여러 배에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몽골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배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의 소형 선박들은 재빠르게 움직이며 적선에 접근해 밧줄을 끊고 닷줄을 자르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일부 용감한 무사들은 아예 적선에 뛰어올라 근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초기 혼란이 가라앉자 그들은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몽골군은 이미 이러한 야간 기습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각 배의 갑판에는 밤새 경계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배와 배 사이에는 그물과 밧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소형 선박이 접근하면 몽골군은 횃불을 던져 시야를 확보하고 석궁과 투창으로 반격했습니다. 특히 고려 수군은 오랜 해전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군의 전술을 빠르게 간파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여러 척의 일본 배가 불에 타거나 침몰했고 많은 무사들이 바다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습이 반복되었고 몽골군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본군의 전략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 차이를 정면 전투로 극복할 수 없다면 끊임없는 교란 작전으로 적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카타 만의 바다는 매일 밤 작은 전투들로 물들었고 양측 모두 피로가 누적되어 갔습니다. 6월 중순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몽골군 지휘부는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카타만의 석조 방루를 우회하여 다른 지점에 상륙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함대의 일부는 북쪽의 시카노시마 섬 방향으로 또 다른 일부는 남쪽 해안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도 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규슈 각지의 해안에는 이미 예비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봉화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6월 23일 몽골군은 시카노시마 섬에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이곳에는 석조 방루가 없었지만 험준한 지형과 숲이 자연적인 방어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상륙한 몽골군은 약 3,000명, 이들을 맞아 싸운 일본군은 오토모 가문과 쇼리 가문이 연합군 약 1,000명이었습니다. 숫자로는 열세였지만 일본군은 지형을 활용한 게릴라 전술로 맞섰습니다. 숲속에서 기습하고 언덕 위에서 돌을 굴리고 좁은 길목을 막고 버텼습니다. 전투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우수한 화력과 병력으로 조금씩 전진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숲속 전투에서는 그들의 장기인 집단 궁사 전술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무사들은 나무 뒤에 숨어 활을 쏘고 갑자기 나타나 칼을 휘두르고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몽골군은 섬의 일부를 점령하는 데 그쳤고 일본군은 여전히 섬의 주요 거점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강남군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로군은 강남군과 합류하여 압도적인 병력으로 일본을 제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강남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로군 지휘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군 없이 단독으로 작전을 계속하기에는 일본군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입니다. 7월 초 드디어 강남군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남부 강남 지역에서 출발한 이 거대한 함대는 10만 명의 병력과 3,500척의 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항복한 남송의 수군도 포함되어 있었고 남송의 대형 전함 기술이 적용된 배들도 많았습니다. 규슈 앞바다에 동로군과 강남군이 합류하자 바다는 문자 그대로 배로 뒤덮였습니다. 일본군 감시병들은 이 광경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하늘을 덮을 만큼의 돛, 바다를 가득 메운 배들, 우리가 어떻게 저것을 막는단 말인가. 하지만 강남군의 도착은 몽골군에게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두 함대 사이의 지휘 체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로군은 홀돈과 김방경이, 강남군은 남송 출신 장수 법문호가 지휘하고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는 의견 충돌이 잦았습니다. 법문호는 즉시 대규모 상륙 작전을 감행하자고 주장했지만 김방경은 일본군의 방어 태세가 예상보다 강력하니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작전 수행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만 대군이라는 압도적인 병력은 그 자체로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몽골군 지휘부는 새로운 전술을 결정했습니다. 배들을 사슬과 밧줄로 서로 단단히 연결하여 바다 위에 거대한 부유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안정적인 플랫폼 위에서 투석기와 화약 무기를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거미줄처럼 얽힌 밧줄과 쇠사슬로 연결되었고 그 위에는 목재 판자가 깔려 마치 육지처럼 병사들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중순 몽골군은 이 부유 요새에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투석기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고 거대한 돌덩이와 화약 폭탄들이 하카타의 석조 방루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7년간 피땀으로 쌓아 올린 돌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벽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몽골군은 그 틈을 노려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방루 위에서 일본군은 필사적으로 활을 쏘고 돌을 던졌지만 몽골군의 화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진철로의 개량형 무기들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7년 전보다 훨씬 크고 강력해진 이 폭발 무기들은 석조 방루의 특정 지점을 집중 공격하여 구조물을 무너뜨렸습니다. 일본군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폭발음과 화염, 날아오는 파편들 앞에서 많은 무사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인간의 무기가 아니라 악마의 마법이다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군도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야간 기습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배들을 연결한 사슬과 밧줄을 끊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만약 배들의 연결을 끊는다면 몽골군의 부유 요새는 무너지고 개별 배들은 파도에 흔들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잠수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속으로 잠수하여 밧줄을 자르고 때로는 배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기도 했습니다. 몽골군도 이에 대응했습니다. 배의 측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그물이 쳐졌고 밤마다 횃불을 밝혀 물속을 감시했습니다. 접근하는 일본 배를 발견하면 즉시 화염병과 투창이 날아갔습니다. 고려 수군은 특히 이러한 방어에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외구의 기습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었고 야간 해전의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일본 무사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끈질긴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석조 방류를 사수하고 밤에는 해상 기습을 감행하는 이중 전술이 반복되었습니다. 몽골군은 막대한 병력과 화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상륙과 내륙 진격에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고 무엇보다 보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4만 대군을 먹이고 무장시키는 것은 엄청난 양의 물자가 필요했는데 해상에서 장기간 주둔하면서 식량과 식수가 부족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7월 하순 몽골군 함대 내부에서는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남송 출신 수군들은 강제로 동원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기가 높지 않았습니다. 일부 배에서는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수만 명이 비좁은 배 안에 갇혀 지내니 위생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몽골군 지휘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철수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최후의 총공격을 감행할 것인가. 바로 이때 자연이 개입했습니다. 7월 30일 규슈 앞바다의 날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졌으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고려의 뱃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것은 태풍의 조짐입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14만 대군과 4,400척의 배를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구나 배들은 사슬과 밧줄로 서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정성을 위한 조치였지만 이제는 함정이 되었습니다. 8월 1일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규슈 앞바다를 강타한 거대한 폭풍은 그 어떤 인간의 무기보다 무서웠습니다. 높이 10m가 넘는 파도가 배들을 덮쳤고 시속 100km가 넘는 바람이 돛을 찢었습니다. 서로 묶여있던 배들은 파도에 부딪히며 서로를 부수었습니다. 사슬이 끊어지고 배가 전복되고 수천 명의 병사들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비명과 기도 소리가 폭풍우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폭풍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8월 2일 밤이 되자 몽골의 거대한 함대는 사실상 괴멸 상태였습니다. 수천 척의 배가 침몰하거나 파손되었고 해안가에는 난파선의 잔해와 시신들이 떠밀려 왔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 중 일부는 규슈 해안에 표류했지만 일본군에게 발견되어 대부분 살해당했습니다. 고려로 그리고 강남으로 돌아간 배는 전체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14만 명 중 10만 명 이상이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본인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신풍, 즉 신들의 바람이 나라를 구했다고 믿었습니다. 전국의 신사와 사찰에서는 감사의 의식이 거행되었고 일본은 신들이 지키는 신국이다라는 믿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까지 일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석조 방루는 곳곳이 무너졌고 병력 손실도 막대했으며 보급품도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태풍이 며칠만 늦게 왔더라면 혹은 오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몽골 제국에서는 이 참패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는 제3차 원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 태풍을 피할 수 있는 계절에 더 튼튼한 배로 더 많은 병력으로. 그러나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몽골 제국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남방에서는 베트남과의 전쟁이 격화되었으며 제국의 재정은 이미 바닥나 있었습니다. 일본 원정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하카타 만의 해안가에는 오랫동안 난파선의 잔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바다에서 몽골군의 투구와 갑옷을 건져 올렸고 때로는 뼈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해상 원정 중 하나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14만 대군, 4,400척의 함대, 그리고 한 제국의 꿈이 규슈 앞바다에 수장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진짜 승자와 패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대가는 이제부터 치러야 했으니까요. 1281년 8월 중순, 태풍이 지나간 규슈의 해안은 참혹했습니다. 하카타 만에서 이키 섬에 이르기까지 해변에는 부서진 배의 잔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부러진 돛대, 찢어진 돛, 깨진 노,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신들이 파도에 밀려왔습니다. 몽골군의 투구와 갑옷, 고려군의 무기들이 모래사장에 흩어져 있었고 바다는 며칠 동안 붉은 빛을 띠었습니다. 일본군은 해안을 따라 순찰하며 살아남은 적병들을 색출했습니다. 자비는 없었습니다. 해안에 표류한 몽골군과 고려군 병사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규슈 각지의 신사와 사찰에서는 승전 감사제가 열렸습니다. 가장 큰 의식은 하카타의 하코자키 궁에서 거행되었습니다. 1차 침략 때 불탄 이 신사는 전쟁 중에 재건되었고 이제 승리를 축하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신관과 승려들이 모여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고 전국에서 온 사무라이들이 헌물을 바쳤습니다. 신풍이 나라를 구했다. 일본은 정령 신들이 지키는 신국이로다. 이 믿음은 곧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후 수백 년간 일본인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싸운 무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태풍이 오기 전까지 벌어진 처절한 전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석조 방루가 무너지고 동료들이 화약 무기에 쓰러지고 밤마다 목숨을 걸고 적선을 공격했던 그 끔찍한 나날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 규슈 무사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풍이 적을 물리쳤다고들 하지만 우리가 피 흘리며 버티지 않았다면 그 신풍이 불어올 시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승리는 신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킨 우리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쟁 공훈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중세 일본의 전쟁에서는 적의 목을 베거나 영지를 점령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무사들은 자신이 세운 공을 증명하기 위해 적장의 목을 베어 보관하거나 증인을 대동하거나 심지어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달랐습니다. 적의 대부분은 바다에 수장되었고 남은 것은 시신과 잔해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막부가 줄 수 있는 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한 쪽의 영지를 빼앗아 승리한 쪽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일본의 영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막부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명예로운 칭호를 내리거나 공식 문서에 공훈을 기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는 7년간 전쟁 준비로 파산 직전까지 몰린 무사들의 불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1282년 가마쿠라 막부에는 수백 건의 청원서가 쇄도했습니다. 저는 1차 침략 때 적선에 가장 먼저 올라 적장과 싸웠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합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저는 2차 침략 때 밤마다 적진을 공격하여 세 척의 배를 불태웠습니다. 이에 대한 논공행상을 바랍니다. 저희 가문은 7년간 박루 건설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바친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해주십시오. 막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보상할 재원이 없었습니다. 결국 막부가 취할 수 있었던 조치는 부분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것뿐이었습니다. 일부 무사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새로운 관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관직은 실질적인 수입을 보장하지 못했고 세금 감면도 이미 파산한 가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규슈의 중소무사 가문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쟁 이후 사회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7년간의 전쟁 준비와 두 차례의 격전을 거치면서 많은 무사 가문들이 몰락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영지를 팔아야 했고 고리대 금업자들에게 빚을 졌으며 결국 토지를 빼앗기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반면 전쟁 중에 교묘하게 재산을 불린 상인들과 고리대 금업자들이 새로운 지주로 떠올랐습니다. 무사 계급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막부의 권위도 흔들렸습니다. 호조 도키무네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로 추앙받았지만 동시에 무사들의 원망도 한몸에 받았습니다. 막부가 전쟁을 치르라고 명령했으면서 이제 와서 보상은 할 수 없다니 말이 되는가. 1284년 도키무네가 34세 나이로 갑자기 사망했을 때 일각에서는 전쟁의 업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 막부의 권력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가마쿠라 막부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일본 사회 전반에도 깊은 상흔이 남았습니다. 전쟁에 동원되었던 농민들은 황폐해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논밭은 방치되어 있었고 세금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영지를 버리고 도망쳤고 이는 영주들의 수입을 더욱 줄였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규슈 지역은 특히 심각했습니다. 해안가 마을들은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인구가 크게 줄었으며 복구에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전쟁은 일본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군사기술과 전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개인의 무용을 중시하던 전통적인 사무라이 정신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집단 전술의 중요성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화약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이나 고려로부터 화약 제조 기술을 습득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성곽 건축 기술도 발전하여 이후 일본 각지에 더욱 견고한 성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국가의식의 형성이었습니다. 몽골의 침략 이전까지 일본인들에게 일본이라는 국가 개념은 희미했습니다. 대부분의 무사들은 자신의 주군과 가문에 충성했을 뿐 국가 전체를 위한다는 의식은 약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침략을 겪으면서 외적으로부터 우리 땅을 지킨다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신국 일본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 일본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편 패배한 몽골 제국은 어떠했을까요? 1281년 가을 참패한 함대의 잔존 병력이 고려와 강남으로 돌아왔습니다. 14만 명 중 살아 돌아온 것은 3만에서 4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바다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몽골 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패배 중 하나였습니다. 쿠빌라이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제국의 재정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남송 정복, 일본 원정, 그리고 계속되는 베트남과의 전쟁으로 국고는 바닥났습니다. 더구나 제국 내부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몽골 귀족들은 바다 너머 섬나라 따위에 왜 그렇게 많은 자원을 낭비하는가라고 불평했고, 중국인 신하들은 일본은 불모의 땅일 뿐 정복할 가치가 없다고 진언했습니다. 1282년 쿠빌라이는 제3차 일본 원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더 이상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고, 강남 지역의 조선소들도 파괴되거나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국 북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남방에서는 참파와 베트남이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급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1283년 몽골 제국은 공식적으로 일본 원정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포기에 가까웠습니다. 쿠빌라이는 생애 마지막까지 일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지만 더 이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1294년 쿠빌라이가 사망하자 일본 원정 계획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은 다른 문제들로 분주했고, 일본은 더 이상 제국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침략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은 동아시아의 해양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일본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일본을 효과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침략 이후 일본은 대외 교역에 극도로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몽골의 재침공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막부는 해외와의 접촉을 제한했고, 민간 무역선의 출항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초까지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주도권은 완전히 몽골 제국과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세력들이 장악했습니다. 고려는 이 과정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두 차례의 일본 원정에서 보여준 조선 기술과 해양 병참 능력으로 고려는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고려의 항구들을 동아시아 무역의 허브로 육성했고, 이는 고려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중국 강남 지역의 항구들, 특히 천주와 항주는 몽골 치하에서 더욱 번영했습니다. 남송을 멸망시킨 후 몽골은 이 지역의 해상 무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인도, 심지어 페르시아만까지 이어지는 해상 무역로가 몽골 제국의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크로드를 넘어서는 바다의 실크로드였습니다. 일본은 이 거대한 해상 무역 네트워크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밀무역은 계속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몰래 외국 상인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이고 대규모적인 무역은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일본 특유의 폐쇄적 문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4세기 중반 몽골 제국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동아시아의 정세는 다시 한번 변화합니다. 하지만 몽골 침략이 남긴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신국 사상이 더욱 깊이 뿌리내렸고, 이는 수백 년 후 제국주의 시대에 다시 부활하여 팽창주의의 이념적 토대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했던 경험이 훗날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정당화 논리로 변질된 것입니다. 고려는 이 전쟁의 또 다른 희생자였습니다. 두 차례 원정을 위해 강제로 동원된 인력과 물자는 고려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수만 명의 장인과 노동자가 전쟁에 동원되어 돌아오지 못했고 산림은 황폐화되었으며 백성들은 가혹한 수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이 과정에서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대규모 함대 운용 경험, 해양 전투 기술, 그리고 동아시아 해상 무역 네트워크에서의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이는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의 해양 정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몽골 침략으로부터 7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동아시아의 역사의식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하카타의 몽고슴 내방루라는 이름으로 일부 방루 유적이 보존되어 있고 매년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규슈 해저에서는 지금도 가끔 몽골군의 유물들이 발견됩니다. 투구, 화살촉, 배의 닷, 그리고 도자기 파편들이 수백 년 만에 햇빛을 봅니다. 이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압도적인 군사력도 자연과 지리적 조건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했지만 바다라는 낯선 영역에서는 그들의 강점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전쟁의 승패는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승리했지만 그 대가로 사회 경제적 혼란을 겪었고 이는 결국 막부 체제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역사는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쿠빌라이는 일본을 정복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을 고립시키고 동아시아 해양 질서를 재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침략을 막아냈지만 그 과정에서 형성된 신국 사상은 훗날 위험한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해양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육상 제국이던 몽골이 바다로 눈을 돌렸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었고 비록 실패했지만 이후 동아시아 역사에서 해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5세기 정화의 대원정, 16세기 왜구의 활동, 그리고 근대의 해양 제국들의 등장까지 모두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몽골의 일본 침략은 실패한 정복 전쟁이었지만 동시에 성공한 전략적 봉쇄였습니다. 일본을 점령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미래를 바꿨고 한 제국의 한계를 드러냈으나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14만 대군은 바다에 수장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파장은 수백 년간 동아시아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토 점령보다 무서운 시스템의 승리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